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손영숙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0이 된 평범한 노년의 주부죠.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건 작년에 저희 부부에게 일어났던 황당하면서도 가슴 아픈 일을 많은 분과 얘기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혹시 배우자를 의심하고 계신 분이나 또 저처럼 오해로 인해 고통받는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일을 겪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어요. 부부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서로를 완전히 안다고 할 수 없고, 그래서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걸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평범했던 저희 부부의 일상이 한 통의 전화로 인해 혼란에 빠진 그날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도 저는 늘 그랬듯이 아침 6시에 일어나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된장찌개 끓는 소리, 달걀 부치는 소리, 밥솥에서 김이 새어 나오는 소리, 이 모든 게 우리 부부의 하루를 여는 일상의 교향곡이었죠. 여보, 오늘도 된장찌개야? 냄새 좋다. 남편이 세수하고 나오며 물었습니다. 전 웃으며 대답했죠.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오늘은 바지락도 넣었어요. 33년. 남편과 결혼한 지 벌써 그만큼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동갑내기 남편과 25세 만나 다음 해에 결혼했으니 인생의 반 이상을 함께한 셈이죠. 큰아들은 몇 해 전에 결혼해서 분가했고 막내딸은 대학원 때문에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다시 신혼 때처럼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남편은 느긋하게 아침을 먹고 나서 안방 TV를 켰습니다. 청춘을 은행에 다 바쳤던 남편이 그 애초에 명예퇴직을 선택했거든요. 퇴직금과 위로금을 두둑하게 챙겨받을 수 있는 기회라며 웃었지만 전 가슴이 아팠어요. 표면적으로는 남편이 스스로 선택한 것 같지만 속사정은 다를 거라는 걸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이죠. 남편은 늘 정년을 채우고 명예롭게 퇴직하길 원했는데 어려운 결심을 하게 된 데는 아마 내부적인 압력이 있었을 거라고 짐작했어요. 그때부터 아침 드라마를 보는 게 남편의 일과가 됐죠.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집안을 정리한 뒤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여보, 나 마트 다녀올게요. 준호네 갖다 줄 반찬 좀 만들려고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남편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나서며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어요. 회색 운동복 차림으로 TV 앞에 앉아있는 남편의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은퇴 후 부쩍 말수가 줄어든 것 같았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감사했죠. 마트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한산하더군요. 저는 여유롭게 장을 보며 반찬거리를 고민했네요. 그런데 한창 야채를 고르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죠. 고등학교 동창이자 산부인과 의사인 미경이었습니다. 미경아, 아침부터 무슨 일이니? 오늘은 안 바빠? 헌데 전화를 받자마자 친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영수가, 지금 당장 우리 병원으로 와. 네 남편 여기 있어. 저는 야채 담던 손을 멈추고 대답했어요. 뭔 소리야? 우리 남편 지금 안방에 있는데? 아마 집에서 TV 보고 있을 거야. 아니야, 내가 똑똑히 봤어. 네 남편 박상철이 확실하다고. 빨리 와. 친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심하게 떨렸어요. 저는 황당하면서도 불길한 기분이 들었죠. 분명 30분 전에 집을 나올 때까지 남편은 안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친구가 일하는 산부인과에 있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미경아, 장난치지 마. 내가 방금 인사하고 나왔다니까. 이게 장난칠 일이야? 정말이야. 내가 아침 일찍 긴급 분만하고 진료실로 내려왔더니 옆 진료실 앞에 앉아있더라니까. 네 남편이 왜 우리 병원에 왔는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빨리 와. 그러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다가 서둘러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지만 받질 않았죠.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혹시 남편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나? 하지만 미경이는 산부인과에서 일하는데? 저는 장바구니를 든 채로 마트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택시를 잡아 타고 친구가 일하는 병원으로 향했죠. 차 안에서 계속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질 않더군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인데 제가 모르는 일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분명 무슨 오해가 있을 거라고 놀란 마음을 진정시켰네요. 병원에 도착해 헐레벌떡 진료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죠. 다른 곳도 아니고 산부인과에 남편이 나타났다고 하니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겠어요. 진료실 앞 대기 의자에는 여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두리번거리며 남편을 찾았지만 보이질 않았네요. 그때 한 진료실 문이 열리고 친구가 나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친구의 표정은 심각했죠. 영수가 왔구나. 미경아, 우리 남편 어딨어? 정말 여기 있어? 친구는 저를 진정시키듯 어깨를 잡았습니다. 일단 내 방으로 가자. 들어가서 얘기해. 그래서 저는 친구를 따라 진료실로 들어갔네요. 친구는 문을 닫고 저를 소파에 앉히더니 물 한 잔 따라주며 말했죠. 영수가, 일단 진정하고 들어. 아까 내가 진료실 앞을 지나는데 간호사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살펴봤더니 거기까지 말하다 말고 친구가 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떨려서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네요. 뭔데? 빨리 말해. 네 남편이 어떤 젊은 여자랑 같이 있었어. 그것도 손 꼭 잡고. 간호사들이 그걸 보고 쑥덕거리더라고. 남자가 아버지 뻘은 될 것 같다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전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무슨 소리야? 네가 잘못 봤겠지. 우리 남편이 왜 여기 와? 그것도 젊은 여자랑? 아니, 내가 너희 남편을 알아본 게 이름 때문이었어. 얼굴 본 지는 한참 됐지만 이름은 정확히 기억하거든. 우리 사촌 오빠랑 너희 남편 이름이 같잖아. 그건 나도 알지만. 여자가 입원하게 됐는데 보호자 정보를 등록하면서 분명히 자기가 박상철이라고 하는 걸 들었어. 그걸 듣고 얼굴을 보니 너희 남편이 맞더라고. 내가 혹시나 하고 슬쩍 확인해보니까 나이랑 주소도 너희 남편이 틀림없는 거야. 그거 보고 너무 놀라서 얼른 너한테 전화한 거고. 저는 여전히 친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죠?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아까 나올 때만 해도 집에서 TV 보고 있었다니까? 설사 병원에 왔다고 해도 왜 산부인과에, 그것도 젊은 여자랑? 말도 안 돼. 혹시 지은이가 어디 아파서 같이 온 건가? 우리 딸 말이야. 그 말에 친구는 한숨을 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수가, 네 딸 얼굴이야. 내가 너무 잘 알지? 근데 아니었어. 나도 충격받아서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봤더니 우리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니는 환자더라고. 이름은 김수진, 나이는 38. 38. 남편보다 20살 넘게 어린 나이였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꽉 쥐며 물었어요. 그 여자가 왜 산부인과에 다니는데? 친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기검진 때문에 다녀. 지금 임신 5개월째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심장이 멈춘 듯 했다가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뭐라고? 영수가. 전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남편을 만나 물어봐야 했어요. 이게 다 무슨 오해인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친구의 말이 사실이라면 남편은 제가 마트에 간 사이 서둘러 산부인과로 향했다는 건데, 평소에 남편은 그렇게 절 속이고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 가볼게. 당장 집에 가야 해. 그 사람은 분명히 집에 있을 거야. 영수가 혼자 가지 마. 내가 같이 갈게. 하지만 저는 친구의 만료를 뿌리치고 병원을 나와 택시를 잡아탔죠. 집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네요. 택시 안에서 남편과 함께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첫 만남, 첫 데이트, 결혼식, 아이들 낳고 키우던 시절,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말인지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집에 도착했지만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안방 TV는 꺼져 있고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여보, 여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텅 빈 집안을 둘러보며 입술을 깨물었네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죠. 여보, 나야. 지금 어디야?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집에 막 왔어요. 당신은 어디예요? 나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왔어. 점심은 밖에서 먹을 테니까 기다리지 말고 혼자 먹어. 남편의 말에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숨기며 물었습니다. 무슨 볼 일인데요? 말도 없이 어딜 갔는데? 은행 후배가 같이 점심 먹자고 해서. 근데 왜? 아니 그냥 조심해서 다녀와요. 전화를 끊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저 멍하니 허공만 바라봤죠. 반평생 넘게 함께 산 남편에게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38에 임신한 여자라는 비밀이. 그날 아침만 해도 저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단 몇 시간 만에 모든 게 달라져 버렸네요. 그때만큼은 창밖으로 따스하게 내리쬐는 햇살도 싫고 세상이 다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뒤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남편만 기다렸어요. 하지만 저는 막상 집에 돌아온 남편을 보자 한마디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혹시나 비밀을 들킨 남편이 뻔뻔하게 나올까봐 너무 겁이 났거든요. 저는 어렵게 일궈온 33년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한숨도 자지 못하고 잠든 남편의 얼굴만 바라봤죠.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편안하게 잠든 남편을 보니 낮에 겪은 일이 다 꿈만 같았죠. 다음 날 저는 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미경아, 그 여자 입원한 병실이 어딘지 알 수 있니? 그러자 친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305호실이야. 유산기가 있어서 유산 방지 주사 맞으며 며칠 안정을 취해야 할 것 같더라. 내가 혹시나 하고 보호자 정보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분명히 너희 남편 맞아. 그래, 알았어. 고마워.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요. 그렇게 답답한 가슴을 안고 지내다가는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모든 걸 확인하고 어떤 방향으로든 해결해야 할 것 같았네요. 잠시 후 입원실이 있는 층에 도착해 여기저기 둘러보다 복도 끝에 305호실이 보이는 걸 발견했습니다. 맘 같아서는 당장 달려들어가 그 여자 머리채라도 잡아 흔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꼼짝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 5분쯤 지났을까요? 한 남자가 등산모를 눌러쓴 채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네요. 이 복도 끝이라 아주 자세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훤칠한 키와 시원한 걸음걸이가 틀림없는 남편 같았습니다. 회색 점퍼에 검은 바지도 남편이 등산 갈 때 즐겨 입는 옷과 비슷했어요. 정말이구나. 미경이가 본 게 맞았구나. 내 남편이 정말 여기로 왔네? 전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고 입이 바짝 말라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절망에 몸부림칠 때 남편은 태연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고는 병실로 들어가기 전 간호사 스테이션에 들러 무언가를 적더군요.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눈을 찡그리며 남편이 적고 있는 걸 몰래 살펴보니 보호자 출입 명단이더군요. 보호자 박상철. 명단엔 남편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확인한 순간 하마터면 정신을 잃을 만큼 현기증이 몰려왔어요. 그 오랜 시간 쌓아온 모든 게 단번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남편이 병실로 들어간 뒤 저는 떨리는 가슴을 안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을 열어 젖히려다 먼저 유리창으로 안을 들여다봤더니 임산부 곁에 앉아있는 남편의 옆모습이 보였네요. 두 사람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옆모습. 아무리 문 밖에 있어도 전 그게 남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늘 먼저 다가와 제 손을 잡던 남편의 손이 그날은 젊은 임산부의 손을 잡고 있더군요. 그러더니 여자의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목소린 잘 들리지 않았지만 그 다정한 모습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다음 순간 남편이 임산부의 배에 손을 올렸어요.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마치 보물을 다루듯이 여자에게 웃으며 무언가를 말했고 젊은 여자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나 낯설었네요. 퇴직 후 남편은 늘 무표정하거나 공허한 얼굴만 보였는데 그 여자 앞에서는 환하게 웃더군요. 저는 더 이상 눈 뜨고 그 꼴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옮겨 병원을 나와 다시 택시를 탔죠. 집으로 향하는 동안 머릿속은 백지처럼 하얘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이 훌쩍 지나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예상대로 집안은 조용하더군요. 여보? 역시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집안을 둘러봐도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당연했습니다. 남편은 그 시간에 20살이나 어린 여자의 곁에서 행복에 겨워 웃고 있을 테니까요. 그날도 역시 남편은 저녁 시간이 다 되어서야 돌아왔어요. 전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물었죠. 요즘 어딜 그렇게 다녀요? 어제도 나가더니. 그러자 남편은 흠칫 놀라는 것 같더니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 집에만 있으면 뭐해. 그냥 도서관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말끝을 흐리는 걸 보니 열불이 났습니다. 마음속으로 12번도 넘게 남편을 향해 소리쳤죠. 거짓말, 거짓말! 새파랗게 어린 여자 옆에 붙어 앉아서 이 시간까지 깨가 쏟아지게 놀다 왔겠지. 하지만 전 그 말을 목구멍으로 삼켰습니다. 차마 제 입 밖으로 그 말을 꺼내놓기도 무서웠어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남편이 미련 없이 절 버리고 떠날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아침부터 부산하게 외출 준비를 했어요. 퇴직하고 계속 집에서만 지내던 남편이 그맘때부터 부쩍 외출이 잦아진 이유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남편은 또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저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나 오늘도 좀 늦을 것 같거든. 기다리지 말고 저녁 먼저 먹어. 저는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애써 감정을 다스리며 물었죠. 오늘 또 나가요? 오늘은 어딜 가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 볼 일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지.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남편은 전에 없이 파르르 성질을 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언젠가 TV에서 바람 피운 남자 중에 큰 소리 치지 않는 남편이 없다고 하던 말이 생각났어요. 그러고는 하나같이 자기가 헛짓한 걸 마누라 탓이라고 한다더군요. 남편도 그런 남자들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충동적으로 지갑과 핸드폰을 챙겨 들고 뒤를 쫓았네요. 뭘 딱히 어떻게 해보겠다는 건 아니었지만 혹시라도 외도의 증거를 남겨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게다가 남편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닐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집에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남편의 한참 뒤에서 들키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서 뒤를 따라갔죠. 하지만 그날 남편은 여자를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은행에 가서 통장을 정리하거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보고 산책하는 게 다였습니다. 그렇게 한 이틀 정도 따라다녀 봤지만 외도의 증거를 잡을 만한 일은 하지 않더군요. 혹시나 남편이 제가 따라가는 걸 눈치챈 게 아닌지 의심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도 좀 느슨해질 무렵 저에게는 분명 도서관에 간다고 말했던 남편이 동네 근처를 어슬렁거리다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다 남편이 전화를 건 상대가 저라는 걸 알고 깜짝 놀라서 전화를 받았네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여보세요? 당신이에요? 그래, 당신 지금 뭐해? 집이야? 아니요, 나 염색할 때가 된 것 같아서 미용실 왔어요. 왜요? 그래? 아니 그냥 뭐 하나 해서 연락해봤어. 오늘도 저녁이나 들어갈 테니까 점심은 신경 쓰지 말라고. 알았어요. 나도 좀 늦을 것 같으니 저녁에 봐요. 그러곤 전화를 끊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덩달아 마음이 급해져 얼른 따라갔죠. 그랬더니 남편이 서둘러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집이었습니다. 굳이 제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후에 집으로 돌아간 남편이 이상하더군요. 그러더니 잠시 후 더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갔다가 10분 후 다시 나와 택시를 탄 남편은 편안한 등산복 차림이 아닌 양복을 입고 나왔더라고요. 저는 의아한 마음이 들어 고개를 갸웃거리다 그만 남편이 탄 택시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날의 일은 의문으로만 남게 됐죠. 퇴직 후 한 번도 입지 않던 양복까지 입고 남편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으니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친구에게 물으니 임신한 여자는 이미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더군요. 그날 밤 남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전 결심했어요. 그렇게 어설픈 미행만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 직접 그 여자를 만나 정면 돌파해야겠다고요. 물론 그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는 것만으로 심장이 방망이질 치는 기분이었지만 미칠 것 같은 심정으로 보내는 하루하루를 더는 감당하기가 어렵더군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동호회 모임에 간다고 나간 후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아,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 그 여자 그 김수진이라고 했지? 주소를 알 수 없을까? 영수가 그건 개인정보라서 제발 이들은 못 살겠어. 미쳐버릴 것 같아. 친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어떻게 주소를 알았는지는 무조건 비밀이고 절대로 무리한 행동은 하지 마. 알았지? 걱정하지 마. 문제될 일은 만들지 않을게. 저의 다짐을 들은 친구가 잠시 후 서울 근교 한 아파트의 주소를 보내줬습니다. 저는 그 주소를 들고 망설임 없이 집을 나섰네요. 하지만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머릿속이 너무나 복잡하더군요.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게다가 벨을 눌렀는데 혹시나 그 집에서 남편이 나온다면 그 일을 또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뇌는 정지한 것 같았죠. 잠시 후 여자의 아파트에 도착해 1층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내려 또 한참을 고민했죠. 그러다 가까스로 마음을 다잡고 초인종을 누르자 인터폰에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저 박상철 씨 아내입니다. 잠깐만 얘기 좀 할까요? 하지만 상대는 말이 없었고 긴 침묵만 흘렀습니다. 아마 여자도 집안에서 치열한 고민을 했겠죠. 그러다 몇 분 후 드디어 현관문이 열렸어요. 문을 열자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임신한 여자의 불룩한 배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의외로 담담한 목소리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아니요, 그런 게 넘어갈 리가 없잖아요.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진심에 여자도 한숨을 쉬며 식탁 의자를 당겨 맞은편에 앉더군요. 오실 줄 알았어요.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었군요. 남편이, 아니, 박상철이 유부남이라는 걸. 네, 알아요. 너무나 당당한 대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처음부터요. 주말엔 절대 못 만나고 저녁 늦게는 전화도 받을 수 없고 그게 유부남이 아니면 뭐겠어요? 그런데 왜... 여자가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미 마음이 갔는데 어쩌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두 사람 허울뿐인 부부 아닌가요? 그 말에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남의 남자 빼서 애까지 가진 주제에 어쩜 그렇게 뻔뻔한 소리를 할 수가 있지? 뺏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선택한 거죠. 선택이라고? 그래요. 아줌마 곁에 있으면서도 저를 원한 건 그 사람이에요. 여자는 생각보다 강적이더군요.
그 아이, 내 남편 아이가 확실해요? 뭐라는 거야?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딴 소리를 해요? 그리고 내 남편이라니? 이제 그 사람은 내 남자라고! 여자는 절 조롱하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큰 소리치며 언성까지 높였죠. 누가 보면 그 여자가 조강지천 줄 알겠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 여자에게 되물었습니다. 뭐야? 내 남자? 그래요. 그 사람은 이 아이의 아빠고 곧 나랑 새 가정을 꾸릴 사람이라고. 말도 안 돼. 정신 차려. 딸이 20살 넘게 많은 남자랑 이러고 다니는 거 그쪽 부모들은 알아? 여자는 제가 부모 얘기를 꺼내자 발끈했는지 갑자기 이성을 잃고 소리쳤어요. 남의 부모 걱정하지 말고 당신 앞가림이나 잘해. 그렇게 간절하면 진즉 남편 건사 잘할 것이지. 이미 엎질러진 물은 어떻게 주워 담겠다는 거야? 괜한 일에 기운 빼지 말고 당장 나가! 뭐라고? 늙어서 귀까지 먹었어? 좋게 말할 때 당장 나가라고! 당신도 사실 그 사람이 당신 말고 날 선택할까봐 겁나지? 그러니까 남편한텐 찍소리도 못하고 도둑고양이처럼 남의 주소나 알아내서 이렇게 찾아온 거 아니냐고! 상간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며 말했어요. 아무리 잘난 척 해봐야 당신들은 더러운 불륜 남녀일 뿐이야. 어떤 말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정당화? 그딴 거 관심 없어. 난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이 낳고 가정을 이뤄서 잘 살길 바라는 것뿐이야. 그러더니 갑자기 현관문을 걸어가 소리쳤어요. 그만 가주세요. 난 할 말 다 했으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니 끝났어. 아줌마가 뭐라고 하든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벌써 이혼 서류도 준비하고 있다고. 이혼 서류라니. 그 말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곧 연락할 거예요. 그때 깔끔하게 도장이나 찍어줘요. 위자료는 충분히 드린다고 했으니까. 그러더니 현관문을 열더군요. 저는 비틀거리며 간신히 일어나 그 집에서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을 치며 저의 어리석음과 답답함을 자책했습니다. 고작 상간녀에게 그딴 소리나 듣기 위해 어렵게 집까지 찾아간 건지 저 자신이 한심했죠.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더군요. 저는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병에 담긴 채로 양껏 들이켰습니다. 독한 소주의 향이 목을 타고 온몸에 퍼지는 기분이었죠. 술 기운이 돌자 눈물이 나더군요. 서러움인지 분노인지 모를 감정이 북받쳐 올랐네요. 나쁜 인간, 나쁜 인간! 혼자 중얼거리며 또 한 모금을 들이켰습니다. 그렇게 연거푸 몇 번을 반복하니 방바닥이 빙글빙글 도는 기분이었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오더니 절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당신 술 마시고 있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비틀거리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야. 뭐? 아니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김수진, 나 그 여자 만났어. 너 나랑 이혼할 거라며? 그 말에 남편이 인상을 찡그리며 물었습니다. 김수진이라니? 그게 누군데? 오리발 내밀면 다야? 누구긴 누구야? 당신의 임신한 그 새파랗게 어린 상간녀 말이지. 상간녀?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임신은 또 무슨 소리고? 혹시 꿈꿨어? 그 말에 저는 충동적으로 남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힘이 없어서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지만 일단 손에 잡힌 옷깃을 있는 힘껏 흔들며 소리쳤죠. 꿈? 그래, 나도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런 짓을 해? 이제 애들 얼굴은 어떻게 보려고? 여보 진정해. 도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해보란 말이야. 그러더니 남편이 절 거실로 데려가 소파에 앉히려 했지만 저는 남편의 손길을 완강히 거부하며 고래고래 외쳤어요. 설명은 무슨? 설명하려면 당신이 해야지. 딸 같은 여자랑 그런 짓을 해놓고 언제까지 발뺌할 거야? 그러다 갑자기 서럽고 억울한 마음이 복받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쁜 자식! 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러게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왜 마셔?
하지만 남편의 그 목소리를 끝으로 저는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남편이 저를 안아 일으키려는 것 같았지만 이미 의식이 흐릿해 다음 일은 전혀 떠오르지 않았네요. 그날 밤 난생 처음으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남편이 젊은 상간녀와 아이를 안고 행복하게 웃으며 홀로 남겨진 저를 비웃는 꿈을 꿨네요. 아마 꿈속에서도 저는 오열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끔찍한 두통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 앉아있다 걱정스러운 말투로 물었네요. 정신이 들어? 속은 좀 어때? 괜찮아요. 여보,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술을 마신 거야? 나한테 차근차근 설명 좀 해봐. 김수진이라는 사람은 누구야? 그 말에 저는 또 발끈해서 고개를 돌려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헌데 그때 마주친 남편의 눈빛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는 눈빛이었어요. 지난 30여 년간 한결같이 가족을 지켜주던 그 눈빛 그대로였죠. 연기라고 하기엔 너무나 진실해 보였네요. 정말 몰라요? 김수진 38살 피아노 강사. 당신 아이를 임신한 여자잖아요. 여보, 어제부터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 난 정말 그런 사람 모른다니까.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은 거야? 계속 그럴 거예요? 뭐 삼자 대면이라도 해야 인정할 거야? 그 여자 앞에서도 이렇게 모른 척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 도대체 내가 뭘 모른 척한다는 건지 모르겠네. 그래 좋아. 그 여자를 부르든 누굴 부르든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보자고. 남편의 당당한 태도에 저도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절 조롱하던 여자의 둥근 배가 떠올라 고개를 저으며 한숨 쉬었어요. 그럼 지금 당장 만나러 가요. 셋이 만나서 확실히 하자고요. 그러자 남편은 아무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좋아. 나도 답답해서 더는 안 되겠어. 그래서 저는 남편과 함께 전날 찾아갔던 여자의 아파트로 다시 찾아가 떨리는 마음으로 배를 눌렀죠. 그러자 상간녀가 인터폰으로 제 얼굴을 확인했는지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어요. 왜 또 왔어요? 자꾸 이렇게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우리 잠깐 얘기 좀 해요. 오늘은 남편이랑 같이 왔어요. 뭐라고요? 그러더니 다급한 여자의 발소리가 들리고 곧 문이 열렸네요. 헌데 여자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제 곁에 선 남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다시 고개를 돌려 문 밖을 두리번거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랑 같이 왔다더니 어딨어요? 혹시 거짓말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내 남편 박상철. 뭐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이 사람은 우리 그이가 아니잖아요. 뜻밖의 반응에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남편 박상철이라고. 당신 보호자로 산부인과에 등록된 그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란 말이야. 어머! 그 순간 상간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더듬거리며 외쳤습니다. 이 사람 아니에요. 뭐라고요? 이 사람 아니라고요. 내가 만난 박상철은 많이 닮긴 했지만 이 사람 아니에요. 여자는 당황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남편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죠. 아니 이게 무슨... 여보, 이분이 누군지 설명 좀 해줘. 난 처음 보는데. 남편의 말에 여자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잠시만요. 그러더니 안으로 들어가 증명사진 하나를 꺼내와 저와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사람이 박상철이라고요. 여기 주민등록등본도 있어요. 그 사람이 대출받겠다고 서류를 준비하다가 우리 집에 떨어뜨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여자가 건네준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했습니다. 그건 틀림없이 남편의 등본이 맞았어요. 저와 남편이 부부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였죠. 하지만 서류 말고 여자가 내민 작은 증명사진은 분명히 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닮아 보였지만 분명 닮은 사람일 뿐 남편은 아니었네요. 다만 이목구비와 머리 스타일, 분위기까지 아주 흡사해 착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등본의 주인은 내 남편이지만 당신이 아는 박상철은 내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자 여자는 얼굴이 사색이 된 채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러더니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묻더군요. 그럼 내가 만난 사람은 대체 누구란 말이에요? 하지만 혼란스럽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 병원에서 본 남자는 남편과 똑같아 보였는데 그럼 제가 병원에서 본 사람은 남편이 아니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 수진이라는 여자도 그 사람이 박상철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제가 말하는 박상철과 여자의 박상철은 다른 인물이었던 거예요. 수진씨, 당신이 만난 사람이 분명 박상철, 그러니까 내 남편 행세를 했단 말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죠. 맞아요. 내가 신분증도 봤는데 박상철이 분명했어요. 이분이랑 얼굴도 정말 닮았고요. 신분증? 남편이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작년에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긴 한데 혹시... 그 말에 저도 퍼뜩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맞아, 기억나는 것 같아요. 신분증이랑 카드까지 다 잃어버려서 재발급 받느라 고생했잖아요. 설마 그때 잃어버린 신분증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남편의 신분증을 주워 남편 행세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경찰서로 가요. 지금 당장!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범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후 저희 세 사람은 경찰서로 찾아가서 형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박상철 씨의 신분을 도용해서 이 여성분을 속였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남편의 말에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박상철 씨는 작년 7월에 지갑을 분실했고 김수진 씨는 그 남자를 처음 만난 게 언제죠? 작년 8월이요. 시기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형사가 배부른 여자에게 물었네요. 그 사람 연락처 있나요? 그러자 여자가 핸드폰 번호를 불러줬고 형사가 즉시 조회에 들어갔죠. 대포폰이네요. 추적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만나던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주로 제 집 근처였어요. 가끔 병원 갈 때만 같이 갔고.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일단 CCTV 확인해보고 주변 탐문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형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전과자 중에 신분 도용 전력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조사해보겠습니다. 이런 수법은 처음이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말에 여자는 충격에 빠진 듯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도 당황한 표정이었고 저는 안도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죠. 남편의 불륜이 아니라서 다행이면서도 누군가가 우리 가족을 이용했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근데 왜 하필 저희 남편을... 제가 묻자 형사님이 대답했죠. 이 평범한 중장년 남성이 타깃이 되기 쉽습니다. 이 특징이 뚜렷하지 않아서 변장하기 쉽고 의심받을 가능성도 적으니까요. 아마 잃어버린 신분증을 습득하고 범행을 구상했을 거예요. 저와 남편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한 채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한참 만에야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네요. 범인 찾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저희를 기다리던 형사가 사진 하나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 사람입니다. 김준혁 52세 사기 전과 3범이에요. 사진 속 남자는 남편과 닮아 보였지만 며칠 전 여자가 보여준 증명사진과는 좀 달라 보였어요. 이 머리 스타일도 다르고 얼굴도 어딘가 다른 것 같았죠. 성형도 했네요. 이 코를 박상철 씨랑 비슷하게 바꾸고 눈썹 모양도 비슷하게 문신했더군요. 성형외과 수술 기록도 다 확인했습니다. 네? 아니 성형까지요? 남편이 놀라서 되묻자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이 신분증 속 박상철 씨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려고 한 것 같습니다. 계획적인 범죄죠. 형사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저희에게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주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독신 여성을 노렸습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아 곧 이혼할 거라고 접근해서 화려한 말솜씨로 신뢰를 쌓고 나중에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이죠.
그 말에 임신한 여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네요. 그럼 저도 그렇게 이용당했다는 건가요? 혹시 뭔가 요구한 게 있지 않나요? 사실은 아이가 태어나면 같이 살 집을 알아봤는데 사업에 자금이 다 묶여 있어서 계약금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5천 줬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다 이혼하려면 위자료가 필요하다고 또 경제적인 요구를 했을 거예요. 임신해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할 걸 아니까 계속 비슷한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럴 리가... 아마 계속된 요구를 거절하면 이혼 못하게 됐다면서 불륜 사실을 가족과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도 했을 거예요. 사실 그 수법으로 당한 여성 피해자들이 3명이나 더 있습니다. 네? 다른 여자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네, 그중엔 유부녀도 있었는데 모텔에서 잠든 사진을 몰래 찍어서 남편한테 보내겠다고 협박한 경우도 있어요. 그 모든 일을 박상철 씨 이름과 신분을 도용해서 저질렀고요. 이 신용금고에 박상철 씨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서 그걸 돈 뜯는 용도로 이용했더라고요. 철저하게 본인이 누군지 숨긴 거죠. 만약 도주해도 피해자들이 사기꾼의 정체를 박상철 씨로 알 테니까요. 그래도 다행인 건 은행에 자주 드나들다 꼬리가 밟힐까봐 그랬는지 대출 신청을 했다 취소한 기록이 있더군요. 계속되는 놀라운 진실에 결국 여자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전 정말 제 모든 걸 다 걸었는데...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치 떨리게 미워했던 사람인데 엄청난 비밀을 알고 나자 여자가 불쌍해 보이기까지 하더군요. 김준혁은 이미 도주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사를 시작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아마 근처에서 김수진 씨를 감시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이 물었습니다. 잡을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전국에 수배령 내렸고 공항이랑 항만도 조사 중입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세 사람 중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자가 고개를 숙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아주머니께 정말 못할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다 헛소리였네요. 제가 이용당하는 것도 모르고... 어쨌든 당신도 피해자군요. 지금 나보다 더 곤란한 건 누가 봐도 당신이에요. 그러면서 상대의 부푼 배를 바라봤어요. 여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사람 일은 한치 앞을 모른다더니 불과 며칠 만에 순식간에 여자와 저의 처지가 뒤바뀌어 버렸더군요.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줄 알고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던 저는 마치 죽다 살아난 기분이었어요. 반대로 유부남과 애까지 가지고도 당당하게 큰소리치던 여자는 생지옥을 경험하게 됐죠. 하지만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전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화낼 생각도 없었네요. 제가 화내지 않아도 정체 모를 범죄자의 애를 가진 여자는 앞이 캄캄할 테니까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남편이 조용히 제 손을 잡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그동안 힘들었지? 미안해. 내가 조심하지 못해서 당신이 별일을 다 겪네. 당신 잘못 아니잖아요. 뭐 지갑 잃어버리는 거야 흔한 일인데 그걸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게 몹쓸 인간이죠. 그리고 나도 미안해요. 30년 넘게 같이 살면서 난 누구보다 당신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런 일 생기니까 의심이나 하고.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안 그럴 수가 있겠어. 이런 일 겪으면서도 나한테 한마디 하지 못하고 당신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그 생각만 하면 속상해. 다 내 탓인 것 같아.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약속할게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 당신을 믿고 뭐든 다 상의할게요. 그러면서 남편의 손을 꼭 잡았죠. 따뜻한 온기가 온몸으로 전해지는 기분이 들자 의심과 오해, 질투와 분노로 가득했던 지난 며칠이 꿈만 같이 느껴졌습니다. 비록 겪지 말아야 할 악몽 같은 일을 겪었지만 그 사건이 우리 부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제 마음은 그제야 안개가 거친 듯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 형사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김준혁을 체포했습니다. 정말요? 어디서 잡혔나요?
부산에서요. 이 수배당하고도 대범하게 또 다른 여성에게 접근하던 중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임신 6개월이 넘어 배가 많이 불러있는 김수진을 또 만나게 됐네요. 저희를 본 형사가 수사 결과를 설명해줬죠. 김준혁은 사기죄, 신분도용, 위조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됩니다. 피해 금액도 상당하고 여러 건이 중복돼서 최소 10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네요. 10년...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죄라서 법원에서도 엄중히 처벌할 것 같습니다. 김수진 씨 말고도 임신 중인 여성이 한 명 더 있더라고요. 그 말에 여자는 충격받은 채 사색이 되어 떨고 있더군요. 그리고 경찰서를 나오면서 절 똑바로 보지도 못한 채 중얼거렸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유부남인 줄 알면서 죄책감도 없이 덜컥 임신하고 남의 집 가장을 탐냈으니 벌을 받는 거겠죠? 이제 와서 그런 말해도 늦은 것 같네요. 당신도 피해자인 건 맞아요. 하지만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관계를 맺은 건 잘못이에요. 그 사람이 사기꾼이 아니라 진짜 내 남편이었다면 한 가정이 파탄났을 거예요. 알아요. 변명의 여지가 없네요. 정말 죄송해요. 그러고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습니다. 불룩한 배를 안고 힘겹게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여자는 범죄자이자 사기꾼의 아이를 혼자 낳아 키우며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며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나 이번 일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 사실 그동안 너무 이른 퇴직에 마음을 잡기가 힘들었거든. 종일 집에서 뒹구는 게 당신한테 민망하고 창피했나 봐. 그래서 일부러 여기저기 약속도 잡고 사람들 만나서 취직도 부탁했어. 네? 아니 그럼 그동안 매일 늦었던 게... 그래 맞아. 이 취직 자리 알아보느라 그랬어. 그러다 운 좋게 서너 군데 면접 기회도 얻었고. 근데 생각보다 나처럼 젊은 퇴직자가 많은지 이 경쟁률이 엄청 치열한 거야. 그래서 뜻대로 되지 않는데 당신이 어디 가는지 자꾸 물으니 나도 모르게 성질을 부렸어. 미안해. 전 그제야 남편이 밖으로 돌며 저에게 짜증냈던 이유를 알게 됐어요. 우리 부부는 매일 붙어 있으면서도 서로의 마음속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전혀 몰랐던 겁니다. 남편도 같은 생각을 했는지 절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속마음을 터놓고 지냈다면 그런 갈등과 고민이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달라집시다. 더 많이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다시 신혼처럼 살아보자고. 나도 생각 고쳐먹으니 마음이 편해. 나한테 주어진 이 시간을 원망하지 않고 당신과 가족을 위해 얻은 보너스 같은 시간으로 생각하려고 맘먹었거든. 전 그런 남편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후로 우리 부부의 일상은 많이 달라졌어요. 남편은 매일 아침 저와 산책하고 저녁엔 함께 요리도 했습니다. 주말엔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가고 젊은 시절 못 가본 여행지도 다녀왔죠. 무엇보다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하루 있었던 일, 느낀 점, 고민거리까지 모든 걸 나누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 소소한 일상과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아갈 때쯤 남편이 흥분한 얼굴로 다가와 소리쳤습니다. 여보, 나 지난번에 면접 본 그 시니어 인턴에 합격했어. 인턴 기간 잘 보내면 정규직으로 전환 기회도 준다네. 어머나 잘 됐네요. 축하해요. 고마워. 이게 다 당신 응원 덕이야. 나 조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할게. 그 뒤로 남편은 사회 초년생으로 돌아간 기분이라며 신나게 출근했습니다. 전 그런 남편의 곁에서 조용히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있네요.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며 더욱 단단해진 저와 남편에게 따뜻한 격려와 조언의 말씀 한마디 남겨주시겠어요? 그럼 함께 해주신 모든 분의 무탈과 안녕을 기원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